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언박싱 진행자 한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도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이슈를 두 분 모시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개혁신당 황영헌 대구시당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겨울인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맞아요. 감기 걸려가고. 근데 민심도 겨울 날씨만큼 차가워졌습니다. 자,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 갔다 와서 하실 계획이었던 기자회견을 당겨서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국장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좀 줄이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기자들의 입을 빌려서 답변하는 형식으로는 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모든 정책과 의혹에 대한 책임은 자신한테 있고 부득이 소치라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국민들의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론을에 들어가 보면 각종 제기된 의혹,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또 최근에 불거진 명태균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시고 또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련해서는 아주 불쾌감까지 나타내시면서 강하게 이제 거부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언론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야당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신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여론, 전체 국민들이 오늘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제2부속실을 임명해서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국민들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어떤 정치적 논란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또 국가적 낭비가 없는 그런 그 국정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현 시점의 여론은 이 대통령이 바뀌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바꾸든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님의 사과 기자회견이 좀 충분한 사과의 내용이 담겼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담화가 끝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성원 씨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이라고도 하고, 겸손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라.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능력도 모르겠고, 열정도 모르겠고, 겸손도 모르겠고, 이게 담화를 보면서 정말 눈치도 없는 저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어영부영. 탄핵도 겁이 나고, 그래서 뭐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불안하고, 그래서 어영부영 그냥 임기 말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불행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수사받을 분은 수사를 받고 그래서 고칠 거는 고쳐야 되는데 그게 결과가 탄핵이라는 다시 이제 불행한 시나리오보다는 그래도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번에 임기 단축 개헌하기 좋은 시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탄핵을 하면은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총선, 지방선거, 대선 스케줄이 다시 꼬여버리는 그런 아주 이제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는데 1987년에 만들었던 헌법이 지금 이제 시기에 전혀 맞지 않으니까 다시 뜯어 고치는 개헌을 하되 지금은 야당이 더 많으니까 야당이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주도권 행사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야당에서도 보통 보면 이제 야당이 반대해서 개헌이 되지 않는데 야당이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정치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시장님께서
또 난데없이 이준석 의원을 언급하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선조가 아무리 시기심 가득 찬 우둔한 군주였어도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한 원균을 다시 등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준석 대표의 이런 비유는 시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거지로 내쫓은 이준석 대표는 대선, 지선에서 2번이나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선조보다 더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자, 이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뭐냐?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지 망하지 않아야지 홍준표 같은 대선을 꿈꾸는 분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것이니까 홍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잘 꾸려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탕평책 아닌 탕평책을 내놓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홍 시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죠.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를 꺾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의제의, 그러니까 이의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준석의 말을 통해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이렇게 양사방에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워딩이 있으면 이제 그걸 뽑아서 이제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홍 시장님이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그는 뭐 충분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워딩은 이준석을 칭찬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던 채팅 중에서 제가 무작위로 뽑아서 들고 왔습니다. 어떤 편견은 없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뽑아서 왔습니다. 트럼프와 회담할 때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하면 먹힐 듯. 기자 질문 답하는 수준 미달. 답답해서 속 터지겠다. 그만해라. 기자들이 다 쫄았네. 들이박는 맛이 없다. 이 회견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길게 하더라도 정확히 자세히 말을 해라. 그래야지 기자들이 소설을 쓰지. 변명하는 자리만 용건만 간단히 해라.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윤정부 2기와 똑같다. 이재명이 싫지만 윤정부는 더 싫어진다. 김건희 여사 보호로. 한동훈이 당대표 되고 나서 나라가 더 시끄럽다. 순방 가려고 기자회견했다. 세계 일주는 이제 그만.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이 기자회견을 당겨서 한 이유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를 모시고 가는데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의 완전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답변을 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족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 눈높이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또 지켜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어봐야죠 뭐. 근데 기자회견을 하시는 태도가 변하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하시기 전에 모든 방송에서 패널들, 정치평론가, 기자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발 이번에는 자화자찬 뒤로 사과부터 일단 하시고 근데 그거를 조금 수용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 근데 마치 한동훈 대표가 3가지를 요구했을 때 바로 이게 다 수용이 된 게 아니고 추경호 대표께서 아니다. 내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서 이게 성사된 것이다. 이거 굳이 밝히셨어요. 여러 라인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내린 결론이시지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했다. 그럼 그 오히려 뭐 국민의 여론을 듣는 게 아니고 여당 원내대표의 이 얘기를 말씀을 듣고 얘기했다.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방송 모니터링도 좀 하셨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한동훈 얘기 듣고 한 건 아니야. 이거는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구의 대통령, 지구의 왕, 이 얘기 말씀드리니까 막 진짜 발끈하시면서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전 세계가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현실입니다. 자, 45대에 이어서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말이 정말 많았죠. 박빙이었다 하고. 근데 트럼프는 김정은한테는 너무 호의적이고 또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양 후보 전부 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었죠. 근데 트럼프도 참 예측하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정부는 다 해리스가 되든지 뭐 트럼프가 되든지 우리는 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 국장님,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대선을 통해서 집권 2기를 이제 맡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상당한 불확실성 앞에 직면하게 되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모들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인데요. 실제로 1기 집권 당시에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에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동맹국들에게도 안보 지원에 대한 돈을 수차례 이제 요구하고 압박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안보의 그 핵심은 그 동맹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돈에 두고 있습니다. 집권 1기 때도 그랬지만 지금 집권 2기를 앞두고도 수차례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최소한 100억 달러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2기 집권이 되면 한미 그 방위비 협정 문제가 아마 제1순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내부적으로 바라보면 설사 100억 달러 정도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9배 정도를 급하게 올려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에는 또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는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당들이 반발할 게 뻔한데요. 9배를 만약에 올려준다. 야당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대주의가 어떻고 뭐 이렇게 비판할 게 뻔한데요. 자, 그래 되면 무조건 협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올려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뭐 반발할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것은 우리 한국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좀 다행스러운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냥 잘 준비한다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 위원장님께서는 실제 이제 자녀분들도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지내시고 또 현재 거주 중이시죠. 또 미국 현지 분위기에 대해서 좀 해박하실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전해주시죠. 그 두 아들이 이제 거기 살고 있는데 사실 아직 뭐 시민권이 없어서 투표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관자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선거가 워낙 예측 불가였잖아요. 한 번은 트럼프다, 아니다. 이번에는 해리스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냥 백신을 맞은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의외의 결과는 아니었던 거죠. 좀 우리나라 선거랑 조금 이제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한데 윤 대통령이 싫은데 아니야. 또 이재명도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사람처럼 야, 트럼프는 찍기 싫은데 근데 해리스의 공약이나 이건 또 거북스러워. 이렇게 해서 나는 인격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트럼프야. 마지막에 투표장 가서 이제 그런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우려되는 면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흑인이랑 히스패닉 그 계통 사람들이 남성들이 생각보다 보수적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약간 공동체 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세계에서 보는 시각은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잘해서 찍어준 게 아니라 강한 미국을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어줬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뭐 전통적으로 동맹의 가치를 중시 여기고 세계 안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무감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세계의 경찰이라고까지 불리는 미국의 대외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됐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라든가 선전선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때까지는 시스템적으로 방어가 되고 또 이렇게 어떤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무너져서 대중적인 사람이 세계 경찰이라 하는 거대 국가인 미국의 지도자가 두 번씩이나
선출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민주주의 위기라는 그런 또 일각의 시각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누군가 그랬다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는 창밖으로 던져지는 것이라고. 근데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눈버스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 멕시칸이나 그 히스패닉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름 틀을 잡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남미가 불안해가 넘어오면 자신들의 이제 삶도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탔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벽을 만들어서 불법 이민자를 막아내고자 하는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흑인들도 똑같고. 어쨌든 새 역사를 또 썼습니다, 트럼프가. 자, 저희가 두 분 모르게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자, 못 보게 제가 보지 마세요. 약간 긴장한 기색이 지금. 자, 윤 대통령과 트럼프는 공통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금수저 출신이다. 둘째, 독불장군이다. 셋째, 언론을 싫어한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이 차이가 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네. 않습니까? 출산의 경험. 땡. 윤 대통령이 이게 조금 리스크였죠. 너무 지나치게 이걸 많이 한다. 아, 술을 좋아하신다? 정답입니다. 네. 트럼프는 형이 알코올릭으로 사망을 해서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청소년들 모아놓고 술, 담배, 마약 하지 말라고 선언하라고 할 정도로 싫어하고 백악관에서 담배 피면 자르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틴만 유일하게 트럼프 앞에서 말술을 말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자, 이거 뭐 되게 알아봤자 쓸데없는 얘기지만 너무 골치 아프니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 네, 다음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이 트럼프와 바이든은 이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인물들이죠. 그러나 식성은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이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 식성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든도 아버지가 이 알코올홀릭 때문에 금주가라고 유명한데, 자, 그럼 여기서 또 퀴즈 나갑니다. 자, 그럼 트럼프와 한동훈 대표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음료는 무엇일까요? 그 많은 사람이 아실 텐데 제로콜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동대. 오늘 제가 처음이니까 네. 이게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요. 여기서 다 아니 근데 말씀하시네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색한 프로그램 같습니다. 아니요, 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퀴즈를 2개나 맞췄으면 아니요, 누군가 제가 인색한 제 건데. 사비로 스타벅스 쿠폰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모티콘 그 모바일 상품권 쓰실 줄 아세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제 사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퀴즈 저희가 돌발 퀴즈 준비했는데 잘 맞추셨어요. 네, 위원님 너무 아쉬워하시는 눈빛입니다. 네. 아, 제가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 진짜 네이버 검색이나 나무위키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를 프린트를 한 20장을 뽑아서 거의 자서전 같은 그런 분량을 다 읽어봤어요. 너무 흥미진진하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2번씩이나 미국 대통령이 되나 너무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요거를 패널 분들에게 퀴즈를 드리고 또 구독자분들도 너무 골치 아픈 현안들 중에서 이런 퀴즈 내면은 또 재미가 있으시겠다. 또 한 가지 정도는 또 기억에 남겠다 해서 제가 마련했습니다. 자, 북한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미국에 초대해서 야구를 같이 보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선언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워싱턴이 될 거냐, 뉴욕이 될 거냐. 북한도 야구가 있기는 하죠. 저 잘 모르겠네요. 근데 트럼프는 북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중국은 상당한 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또 심각하게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북한이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그 파병의 대가로 ICBM 고도화, 또 군사 인공위성, 또 뭐 핵잠수함 등에 대한 군사 기술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기술들이 북한에 넘어가서 ICBM이 고도화되고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핵잠수함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당장 미국의 안보는 또 차차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정말 큰일 날 정도의 수준에 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또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은 주한미군 그 주둔 비용 그 비용을 뭐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면 당장에 여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쪼매난 그 꼭지 기사 하나라도 나오면 그 어떻게 될까요?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혼란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을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트럼프가 2기 집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당연히 주둔군 그 비용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대항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대항력은 뭡니까? 주둔 비용을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얘기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에 응하고 그조차도 어렵다면은 그 뒤에는 우리도 뭔가 주한미군 대신에 뭔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자력 그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원자력 협정 개정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미사일 탄도 미사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의 사정 거리를 늘리는 미사일 협정 이런 부분들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주고받기식 어떤 이해관계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내밀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 그 강한 스트롱맨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분들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1기 집권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아베 일본 전 총리가 축전을 보내고 또 그 황금 장식이 되어 있는 골프 드라이버를 선물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했던 게 아주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런 트럼프의 그 개인적인 성향 이런 부분까지도 잘 파악해서 그런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의 관계가 과거에 아베와 트럼프의 관계식으로만 될 수만 있다면 뭐 그 한미 방위비 협정이나 또 주한미군 뭐 철수 문제라든가 이런 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드라이버 금 몇 돈짜리일까요? 예, 금값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부럽습니다. 제가 이제 90년부터 95년까지 국방연구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91년도에 걸프전이 벌어졌어요. 걸프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무력이 이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한지를 전 세계가 몰랐어요. 그런데 걸프전이 터지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가공할 만큼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싸울 수 없구나. 남한을 우리가 쳐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화해 모드로 갔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만약에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방을 가지자. 그래서 이제 핵을 개발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북한의 군사력이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뭐 무기를 포탄을 다 팔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빼는 거 이런 것들은 전쟁을 생각하는 나라라면 할 수 없는 행위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것도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갈까 봐 겁이 나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손을 못 대거든요. 그만큼 서방과 그다음에 공산국가, 공산진영의 군사력 차이가 이제 현격하게 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은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길에다가 지뢰를 매설하고 대북
장벽을 쌓고 철로를 다 파괴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고립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쟁할 생각이 없어. 우리는 쳐들어갈 생각도 없어. 오지 마, 오지 마. 그런데 지금 남한에서 이제 뭐 드론을 띄우고 이렇게 하면 북한이 이제 계속 불편해지는 거죠. 어쨌건 이때까지는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한이 아주 이제 그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철저한 사업가 또는 이제 장사꾼인 트럼프가 보면 이거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무력을 키워서가 아니라 이 남한의 무력은 지금 가공할 만큼 북한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이 이제 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고 있고 우리나라 무기 수준이 높아진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개입을 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안보는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을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국의 이익이 우리랑 저는 부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주한미군도 와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서 미국에도 이제 유리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무역으로 이제 다 결합이 돼 있어서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미국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거든요. 한국이 세계 10대 무역 국가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는 한국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고 대만도 물론이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지속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철저하게 장사 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무력을 통해 가지고 나라의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도 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가 관계뿐만 아니라 이 경제 시장의 변화도 오고 있습니다. 이 당선 후에 테슬라 관련 주가, 비트코인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선거 결과를 보고 딱 투자를 했다라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그 세계가 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 미국의 경제 변화는 한국에도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한국 경제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이십니까? 네, 사실 뭐 트럼프는 계속 이제 공감하는 게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할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이랑 부딪힐 건가? 미국이랑 같은 배를 탄 동맹국가가 될 건가? 경제에 있어서도 동맹국가가 될 건가? 이제 그런 선택에 우리 압박은 받을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재 이제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공조는 지금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경제적에서 서로 차지하는 분야가 많이 다르거든요. 트럼프가 이번에도 뭐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던데 한국의 조선업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이제 방위산업이라는 그러니까 방위산업이나 아니면 한국의 이제 아까 반도체를 우려 섞인 눈치로도 우리가 이제 눈초리로도 봐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이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그냥 도외시하고 홀로 갈 수는 없어서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랑 협력을 하고 우리의 이점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미국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민주당이나 이렇게 진보적인 분들도 한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 좀 이제 우리 여당이나 정부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경제 우선이라는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도 크게 뭐 불이익만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테슬라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박수 쳤을 거예요. 14.5%가 하루 만에 올랐습니다. 지금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이익만 극대화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경제 구조, 지금 현실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협력해서 상호 이익을 보는 체제로 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경제 전문가들이라든가 어떤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요소를 빼고 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중국이라는 시장은 우리가 참
그 포기하기 어려운 이미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에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거의 폐쇄하겠다는 그런 자세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미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이 불안하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공장도 짓고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 지급이 좀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에서 현지 공장에서 지어서 수출하는 어떤 기조를 견실히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적 판단도 있고 기업 개인적인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공장을 짓고 하는데요. 그 중국에서도 또 그 상당한 어떤 반도체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서 뭐 반도체 시스템 기계라든가 이게 못 들어가도록 미국이 조치를 하고 또 우리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 시장에 고도화된 반도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그만큼 철수를 해야 되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수출 다변화라든가 뭐 비단 그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시장도 지금 작년에 수출했는 자동차 총량에서 보면 거의 50%가 미국 시장으로 수출됐는데요. 미국 시장, 자동차 시장도 갈수록 아마 견고하게 장벽이 쳐질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적 차원에서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후퇴해야 되고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은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또 어느 정도 족쇄를 자꾸 채우는 상황이라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제3의 또는 제4의 어떤 수출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고 지금까지 그 노력은 뭐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게 전문가적 의견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또 수출 다변화라든가 또 궁극의 핵무기에 버금가는 궁극의 경제적 세계 제1의 기술 또 수출 전략 물품 이런 것들을 또 확보해서 국가 경쟁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공감을 하는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인데 그만큼 중국도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당장 소탐 대실에서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팔았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 기술을 카피하고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중국은 정말 분업의 개념이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은 너네들은 이거 잘하고 너희들은 무역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자. 개방이잖아요. WTO 같은 거. 근데 중국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랑 당장 무역을 파는 것보다는 중국이 완전히 이제 무역의 스펙트럼을 키워가지고 전 세계를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저런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서방이랑 같이 그 진영을 구축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정말 좋은 게 저도 이제 외국에 뭐 남미도 가고 저기 이제 중동도 가고 그러는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아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중국을 포기하더라도 지금 당장 굉장히 커 보이는 거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서방이 이제 같이 블락화를 하고 그러면 중국은 지금 어려워질 것 같고 실제적으로 뭐 중국 경제가 아주 뭐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는 뉴스는 이제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부에서도 우리가 수출 다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도 개발하고 지원도 하는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 대한 변수는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남을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몇몇의 사람들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다각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한 주간의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